원래 800억이 안 넘는다고 했는지 개발비는 쏙 뺀 가격이라면 실제는 1200억이 넘는 엄청나게 고가의 4.5세대 중소형 전투기라도 우리가 기술을 가진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이 자국산 전투기를 가지는 것 국뽕도 차오르고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속였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겁니다. 800억 이하의 전투기라고 했는데 실제는 1200억짜리 전투기라면 속인 거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백보양보해서 더 큰 대업을 위해 속일 수도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그럼 수출도 대당 800억 이하로 하는 건가? 미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든 발주자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기업이 자체적인 예산으로 투자해 개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개발비를 원가에 넣어서 단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당 800억이란 것이 개발비까지 포함했을 때의 단가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만약 포함된 단가가 아니라면 정부 투자금 8.6조는 그냥 투자일 뿐이니까 빼고 카이에서 생산 원가만을 따져서 800억이라면 그 가격으로 수출하는 게 맞나요? 개발비는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으로 다 지불해서 나온 KF-X를 생산 단가만 지불하고 사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단가를 책정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앞으로는 차세대 전투기에 계속 이런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KF-X는 4.5세대 개발비와 120대 양산비 합해서 18.6조 들었으니 유니트 코스트만 대당 1550억인 셈이죠. 5세대 F-35보다 2배 가격을 주고 사는 겁니다. 뭐 우리도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앞으로 5세대, 6세대기 개발은 어떻게 될까요? 5에서 6세대 전투기로 갈수록 개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 5에서 6세대쯤 되면 대당 단가가 얼마나 될까요? 하우시처럼 끼케야 동남아 국가에 소량 판매하는 수준이라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6세대 기체 구매 비용에 비해 3배에서 4배쯤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KF-X의 18.6조 원 한 번엔 무리해서 가능했다 쳐도 앞으로 6세대쯤 되면 개발비와 양산비 40에서 50조는 되지 않겠습니까? 연간 국방비 중 전력 투자비 6해공 다 합해서 끼케야 15조?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 해도 20조 수준인 나라에서 전투기 개발비만 40조에서 50조 투자한다? 과연 이걸 감당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셋째, 그래도 KF-X로 가격 비싸도 뭐 개발한 기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 이익 아니냐? 그럼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를 1000만원에 사시겠습니까? 1000만원에 구입해도 유튜브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1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이익 아니냐라고 한다면 사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KF-X도 좋고 기술 획득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수지 타산을 제대로 계산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이야 좋아라 덩실덩실 춤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떠안고 국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한국과 KF-X IFX 재협상에 착수하다 -9월 8일 기사. 어제 자카르타 포스트에서 KF-X IFX 재협상 착수에 관한 기사를 올렸더군요. 지난번 타이푼과 KF-X IFX의 특집 기사만큼 심도 있는 내용이 아닌 비교적 사실관계 위주의 짧은 기사인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림 파일 형식으로 발제글로 올립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 이놈들 분담금은 안 내고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해. 나쁜 놈의 동남아 끼들. 이라는 반응이 많던데요. 그동안 해외 반응을 추적해왔던 제가 보기엔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고민이 있더군요. 그들도 처음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술을 많이 흡수할 줄 알았는데 특히 미국 관련 기술이 한국과는 달리 인도네시아 자국의 경우는 차단됨을 알고 잘못된 계약이 아니가? 하는 후회와 함께 그럼에도 깊은 우방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히 수습하자. 뭐 대체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국과 카이가 A사 레이더 개발 발표, 시제기 조립 시작 등의 정보를 공개하자 인도네시아가 이에 상당한 자극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재협상을 서두르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군, 북주석공 타격용 타우러스급 미사일 200여 발 자체 개발. 얼마 전에 타우러스 미사일이 한국에 도착했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너무 고성능이고 너무 비싼 미사일을 사게 된 거 아니냐 싶은 감도 있었지만 타우러스급의 공대지 미사일을 국산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잘 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세미 스텔스가 적용될 KEFX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타우러스급 공대지 미사일의 국산화가 가져올 시너지는 엄청나게 클 것 같거든요. 공대지 미사일에 대해 관심 없던 분들을 위해 왜 그렇게 제가 기대감을 갖게 되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덧붙여 본다면 일단 아래 그리펜 전투기의 양쪽 날개 아래 무식하게 커다랗고 길쭉한 네모 박스가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무려 사정거리 300에서 500km를 커버하는 녀석. 이게 도대체 미사일인지 연료 탱크인지 가운데 연료 탱크보다도 더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낸 미사일 사거리. 사정거리 500km 미사일이 서울 한복판도 아니고 국경 근처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폭기로부터 발사된다면 우리나라의 정밀유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력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F-15K와 함께 들어온 슬램 미사일로 시작됩니다. F-15K의 이름이 슬램이글로 붙게 되었을 만큼 우리나라도 드디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많이 고무되었었죠. KF-16을 도입하면서 이제 일본 자위대와도 한해볼 만하다는 여유가 생겼다면 F-15K와 슬램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서 일본 놈들 이런 거 없지? 함부로 깝치지 마라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정도입니다. 원래는 팬텀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파바이도 있었지만 오랜 동안 기밀로 관리되다 보니 존재감이 없기읒. 그런데 미국에서 슬램 미사일 생산이 끝나고 단종되면서 우리나라는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JASSM, 유럽에서는 타우러스가 개발되고 있었는데 타우러스는 사거리와 미사일 유도 방식 등에서 엄청 고급스러운 스펙을 자랑했던 만큼 가격도 엄청 고급스럽다 보니 자연히 JASSM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갑니다. JASSM은 타우러스 가격의 1/2에서 1월 3일 정도가 되는 걸 목표로 개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순항 미사일이라는 점도 크게 관심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ORDAG M158, JASSM 플라이트 사이드 LGJ-PG. 요즘처럼 개나 소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에서 스텔스화된 순항 미사일이란 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게다가 JASSM의 개발 목표 사거리는 370km였지만 이걸 장거리 모델로 개조할 경우 무려 900에서 1200km의 사거리가 될 예정인지라 러시아에서 바짝 긴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정거리 1000km를 찍어대는 쬐끄만 스텔스 물체들이 2000파운드 폭탄을 갖고
국경 밖으로부터 여기저기 적응 비행으로 숨어들어온다고 하면 천하의 방공망을 자랑하는 러시아도 답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무리한 경비 절감을 목표로 개발한 것이 무리수를 불러왔는지 각종 문제가 터지면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슬램 미사일을 잔뜩 갖고 있던 미 해군이 JASSM을 못 믿겠다며 구매 퇴짜 놓게 되자 JASSM의 발주 수량은 뚝 떨어졌고 결국 JASSM의 가격이 타우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폭등하는 흠조무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JASSM 개발 완료를 기다렸던 한국도 더 이상의 기대를 포기하고 타우러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타우러스의 경쟁자인 JASSM이 몰락하면서 안 그래도 비싼 타우러스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도입하게 되어서 걱정스러웠는데 그 대신 잘된 점은 타우러스 개발사와 한국이 공동으로 개량형 타우러스를 개발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워낙 고급 레스토랑 같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신기술들이 수혈된 새로운 국산 순항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거죠. 한국형 타우러스는 당연히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순항 미사일이 될 것이고 KF-X의 무장으로서 통합되는 것은 물론 KF-X의 스텔스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고성능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매우 큽니다. KF-X가 고성능 공대지 미사일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현재 KF-X 시작형은 반미입식 무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차후 KF-X를 내부 무장창 형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KF-X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고성능 공대지 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입니다. KF-X의 시작형은 일단 아랫배의 미사일들을 반쯤 파묻는 반매입식으로 될 예상입니다만 제대로 된 스텔스기라면 전투기 몸통 안에 폭탄과 미사일을 넣고 깔끔하게 뚜껑 닫아버릴 수 있어야죠. KF-X2 3세대 즈음엔 내부 무장창으로 발전할 예상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몸통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의 딱 맞는 크기이면서 고성능인 미사일 폭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전까지 항공기 탑재 미사일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것은 무장 컨트롤 등등의 개조 작업으로 끝나는 일이었지만 이제 스텔스 전투기 운영이 점점 대세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면 자국 스텔스기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고성능이고 값도 저렴한 외국산 무기를 찾아 통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F-22나 F-35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들 기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대공, 공대지 등의 미사일을 개발하느라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 KF-X는 개발 시작부터 고성능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발맞추어 나갈 기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대지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KF-X라는 건 외국 수출을 위한 경쟁력에서도 크게 이점입니다.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전폭기를 저렴한 가격에 도입하면서 고성능 공대지 미사일 운영 가능성도 갖게 된다는 건 무시무시한 거니까요. 밑에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실정이다. KF-X에 장착할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기체와 통합하는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KF-X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의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KF-X 개발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장 통합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 이종과 공대지 미사일 및 폭탄 등을 미국 정부에서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과거 구매 가격 등을 근거로 1,560억 원을 책정했다. 개발 중인 KF-X에 미국제 무장을 장착하려면 기술 자료와 시험탄 구매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소요 비용을 산정하지 못했다며 관련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 소요 비용과 방사청이 책정한 예산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이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관련 자료 수출 승인도 지연하자 방사청은 미국제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X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체계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330억 원을 투입해 유럽 MBDA 미디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제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X에 통합기로 결정했다. 공대지 무장은 더 심각하다. 통합 직격탄은 제작사인 보잉과 카이가 지난 4월 협의를 통해 미국 정부 수출 승인과 기술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수준이다. GBU-12 페이브 유도 폭탄과 CBU-105 확산탄의 KF-X 장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심지어 AGM-84L과 AGM-88이 공대지 미사일은 성능 개량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레이시온을 비롯한 미국 업체들은 미국 정부 수출 승인부터 받아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탐색 개발 단계다. 현재 시점에서 KF-X 탑재가 확실한 무장은 MK-82 일반 폭탄과 KGB 정도다. 이대로라면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은 없는 셈이다. 공대지 무장 공백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항공 우주 분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실전 배치된 전투기와 미사일을 결합하는 것은 2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미사일을 개발 중인 전투기에 체계 통합하는 데는 3년 안팎이 걸린다. 개발 중인 전투기와 미사일을 상호 결합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DD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8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그마저도 가망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KF-X에 장착하려면 추가로 시간이 소요돼 실전 배치 시점을 추정조차 어렵게 한다.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된 KF-X 비행시험 일정을 감안하면 공대지 미사일 체계 통합 작업은 지금 당장 착수해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공대공 미사일 사례처럼 유럽 또는 이스라엘제 항공무장 장착을 검토해 KF-X의 기본 전투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방사청이 지난 6월 제7차 KF-X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미국 무장에 대한 체계 통합 일정과 미국 정부 수출 승인 현황 등을 고려한 KF-X 무장체계 통합 추진 방안을 결정한 후 추진 중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별도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점진적인 성능 개량을 통한 개발 전략을 추구한다고 해도 북한군 방공망으로부터 조종사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40여 년 전에 개발된 F-16보다도 무장 능력이 떨어지는 KF-X를 반길 조종사는 없다. 성능이 검증돼 일선에서 쓰이는 제3국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다.